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투기 수요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수요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비아파트와 경매, 보류지 등으로 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호재의 틈새를 노린 부동산 투자처,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화요일의 남자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이곳 서울은 벚꽃이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이면 아마 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공원에 잠깐 들러서 그 꽃들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왔는데 좀 뒤숭숭한 그런 마음들이 꽃을 보니까 좀 이제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꼭 내셔서 주변에 이제 꽃 잔뜩 핀 그런 공원들을 한번 산책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강주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아파트, 경매, 보류지 이런 물건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였죠. 어제부터 시작된 메이플자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이 메이플자이의 보류지 매각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강의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 이어가 보고요. 그 전에 먼저 또 직접 오프라인에서 팀장님과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의견 들어볼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정비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요. 이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얻을 곳이 바로 재개발지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그 해당 지역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특히나 저희 세미나 그 갈무리에 항상 개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내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꽃놀이 가시는 길에 또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강의 순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탄핵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좀 많은 자료 들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지금 부동산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동산 투자자분 외에도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런 시선에서 과연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그 전문가마다 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살펴봐야 되는지도 오늘 시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지난주에 그 대통령 파면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를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몇 시간 동안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났습니다. 인용으로 그 선고가 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확정이 났죠. 대선일이 확정이 나서 6월 3일 장미 대선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특히나 이 대선 후보의 등록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선거운동 개시가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약 3주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린더를 한번 쭉 살펴보셔서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합성을 해놓은 것이 대통령이 결국에 교체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되었는데 20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누가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부분과 향후의 방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누가 될까, 부동산에서는 누가 유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복귀를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정리가 되었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되기 이전에 그 선거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선거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았습니다. 일단 호수는 2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만 채씩 총 5년간 250만 호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민간의 공급 물량을 200만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만 호의 공공주택 보급을 약속을 했었죠. 이 말인즉슨 시장에다가 주택 공급을 맡기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를 임차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하는 내용, 그리고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을 5%까지 최대 5%까지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2+2입니다. 2년 살고 나서 내가 1회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단 조건은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3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개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세금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특히나 이 주택 취득세율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말 그대로 뭐 얼마까지 최대한 빌릴 수 있느냐 매매가의 70%까지 빌릴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첫 주택 구입자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초과 이익에 대한 건 이런 건들이 이제 환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가 생기고 나서 주요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뭐였냐면
최근에는 이 임대차 입법과 관련된 걸 폐지하려고 했었죠. 이 3법에서 입법으로 바뀐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도 기간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이게 6월 1일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임대차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라고 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10년 또는 진보 성향의 그 정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다가 철퇴를 맞았죠. 그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잠시 소강 상태인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반했던 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면 결국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을 때 8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환급 금액이 4억이다라 그러면 2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했었죠. 특히나 공시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정비사업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재건축 특례법 등을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종의 잠정 보류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고 뭐 GTX 개통 같은 경우에도 뭐 A, B, C 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D, E, F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나 지금 이 D, E, F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특히나 이 GTX가 순차적으로 개통이 돼서 광역 체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사업성이라든지 뭐 기타 문제들 때문에 잠깐 이제 보류된 상황이고 특히나 A, B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될 테지만 C, D, E, F 노선 그 뒤의 노선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서울 쪽이었어요. 근데 서울이 지금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엄 사태와 더불어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잠시 보류된 상황인데 다른 지역들은 철도 지하화 발표됐었죠. 근데 서울만 지금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대선에 주요 정당별로 정책이 뭐였는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순서는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공공주도, 그러니까 민간 주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직접 주도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공급 정책에 담겨져 있었고 특히나 이 역세권 그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주택의 강화라는 내용은 그 청년층이 지금 주거 불안정에 겪고 있잖아요. 뭐 전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청년주택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유독 청년층만 이제 강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공급을 계속하면서 좀 안정을 이루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했었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었고 특히나 용적률의 상향,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했었고요. 조세 정책,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보유세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세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좀 더 이제 시장의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거래량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임대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강화,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약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특히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게 됐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결국 말 그대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특정 편향되어 있는, 심화되어 있는 그런 그 주택 공급과 그리고 가격 등을 좀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너무 파죽지수로 치솟아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등을 목표로 했고, 균형 발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핵심 입지를 먼저 공급을 충분하게 이루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 상태 유지하는 쪽에서 수도권과 서울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정비를 끝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었습니다. 이번에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이재명 당대표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250만 호 공급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호는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요. 특히나 이 장기 임대 공공주택, 이 장기로 공공주택을 그 제공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주거 안정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향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율을 높여가지고 공공의 이름으로 거주권을 안정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비율을 90%의 나머지 하위 계층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직자 뭐 부동산 취득 심사라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이 분양 원가를 실제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런 것들이 갑론을 박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얻은 이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익들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거기서 부동산 이익을 얻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사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그 보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공공주도. 그러니까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투기하는 것에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대선 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죠. 이번 대선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인원이 누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인 상황이어서 실루엣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결국에는 저번 대선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만 호 공급, 이게 숫자가 지금 이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250만 호였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대선 때 목표했던 그 250만 호 공급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250만 호보다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수도권과 서울 이쪽 지역에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량을 맞춰서 계속해서 주택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채수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좀 계속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민간 주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나 1주택,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게끔 최대한 보완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로 내는 그 세금들을 최대한 감면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장에는 지금 많은 주택들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주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결국엔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시장에는 많은 물건들을 공급을 시켜서 서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억에 거래되는 걸 이제 매매를 하려고 올려놨던 사람들이 이거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서 뭐 9억 9천, 뭐 9억 8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 감면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이 시기 안에 판매를 한다라 그러면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시기 안에 팔려고 가격을 점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 대출 규제의 완화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가격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걸 완화함으로써 좀 더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 LTV라고 하는 주택담보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혼부부하고 청년층에게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대출을 껴서 사는 것에 있어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원활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시장 원리에 맡기자라는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규제로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양당제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정당, 그러니까 중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힘쓰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정당 중에서 하나가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가 170석이에요. 과반을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300명이죠. 300에서 170석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야권에서는 플러스 알파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안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추진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입법기관이잖아요. 그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말 그대로 입법을 했는데 다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저지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물론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거는 좀 옳고 그렇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했던 행위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110석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예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력 확보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층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청년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를 거주를 하고 계세요. 물론 뭐 특수한 케이스에 있어서 전월세를 거주하시면서 자기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한 세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자 뉴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뭐 홍콩이나 유럽 아니면 미국 이런 것들의 전월세 가격을 따라갈 것이다. 쫓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느냐. 결국에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집값 잡으려고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집값이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주권 불안정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까지도 염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미국 경제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보류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를 연내 2회에서 3회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하고 편차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인하를 한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4%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은 예전에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높았던 나라가 계속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낮춰버린다.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제 부흥을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나서 1경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경. 만조예요, 만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1경이라는 금액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도 미국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경착륙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계속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건설공사비 지수 지금 기준점은 2020년도로 통합이 돼서 2024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자료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자료들까지 종합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2015년도 기준으로 지금 이거 100인 기준점이 100인 자료예요. 이 100인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 15년 기준으로 지금 건설공사비 지수가 약 5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100, 150. 그러니까 1.5배 상승한 거고 여기서도 1.5배 상승했는데 2001년부터 따져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거의 3배가 오른 겁니다. 3배. 공사비가요.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표준건축비는 말 그대로 평당 공사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건축비가 제곱미터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3.3으로 곱해버리면 평당 공사비로 나오는 거죠. 이 평당 공사비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765만 원이에요. 근데 서울의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1,000만 원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역질문을 해볼게요. 공사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질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원자재 값, 노동력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거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짜장면 값하고 비율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짜장면 값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짜장면 값은 우리나라에서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짜장면 값을 항상 매년 확인을 하는데 걔나 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가 서울 강북과 위쪽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 녹색선 기준으로 플러스 2억, 마이너스 2억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빌라 가격은 한참 아래에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녹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녹색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듯이요. 그 실제로 보면은 올라갔던 그 시기들을 보시면은 아 얘가 진짜 올라갔던 시기였지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와 25년도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22년의 최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밑에 이제 선을 그려놨지만 이 아랫선 있잖아요. 이 아랫선의 강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격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해답을 내리시기보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네이션 해보시면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진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상급지 시장들은 잠깐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뜸들이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걸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좀 뜨겁긴 해요. 그 재건축 중심으로 하는 성수라든지 여의도, 목동, 압구정, 아벼목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에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계좌라고 얘기를 하죠. 계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계좌를 안 준다고 합니다. 왜?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한 몇 억 더 오르니까.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막 10억이 올라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기가 계속 퍼져나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에 9월 30일까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미리 풀어주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은 묶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기까지 어디로 가느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작이 됐고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지금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갔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파란 선들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뭐 노도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강구라든지 여기는 좀 이제 덜 칠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못 태어나오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근데 얘네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얘네 중간에 있는 게 높을까요? 아니면 오르는 애들이 오를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얘네는 얼마 오르지 않아도 오름폭이 적어도 얘네가 2배 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를 항상 염두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서울을 자꾸 보시라는 이유가 서울이 진정이 되든 아니면 과열이 되든 그 시장을 보고 우리가 지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도 지금 광역시, 5대 광역시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광역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이라든지 부산은 아직 미분양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세종 아파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행정수도를 완전하게 이전을 한다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종도 다시 뜰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교통정책은 뭐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 세금 정책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주요 후보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양당에서 얘기 나오는 그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무엇이냐. 특히나 부동산이죠.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정책 그리고 교통정책, 세금정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각 후보별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 요소고요. 이거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거 해주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뭐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표를 얻을 수 있는 표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교통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엎어진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 엎어진 현장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이러면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셨을 때 대선 공약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됐고 특히나
이 상급지, 중상급지 거래량 가격 꼭 계속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네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얘네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뒤따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 이제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급지, 중상급지 못 들어가면 대체제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 대체제들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항상 강조드리죠. 서울, 수도권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항상 꼭 체크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금리 인하 여부.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뭐 7월에 스트레스 DSR 뭐 올라간다 이 얘기가 있지만,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좀 높아졌지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 부동산 PF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게 해소가 되어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2026년, 27년, 28년 공급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확 죽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공급 그 경제 원리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귤 3개가 있는데 귤을 먹고 싶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귤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귤을 너무 먹고 싶은 사람이 300명이야. 근데 3개밖에 없어. 그럼 원래 1,000원에 팔던 게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단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구조입니다. 이 공급량 부족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그러니까 지금 21대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간에 이 공급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단기간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 물론 규제나 이런 것들로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터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똘똘한 채의 선호도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금 잠실 사시는 분들, 목동 사시는 분들, 뭐 그리고 그 밖에 뭐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강동 사시는 분들 나중에 강남 가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강남 가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신 것 뿐이에요. 나중에 강남 어떻게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에 목표치가 뭐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곳들이기 때문이에요. 비정상적인 급지별 가격차. 가격차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뚝딱 지어가지고 막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만드는 빌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공급을 이뤄내려면 아파트라든지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고 싶어 하나요?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 가격차도 무시를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차가 더욱 폭은 넓어지겠지만 이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것이다. 대체제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 돈 주고 차라리 살 바에는 그냥 매매를 해서 이거를 이자 부담을 하는 걸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이 매매 심리에 대한 자극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당별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냈었는지 비교를 해봤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꺼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이제 어떤 전략들을 좀 생각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선 전후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고 이제 내 집 마련이 내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 채를 더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전략을 짜다가 분명히 혼자 막히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현명한 선택지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떤 전략인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하는 동안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922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처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찾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다소 불안한 재개발 투자보다는 재건축 투자가 더 안전하지 않나요? 공사비도 계속 오르고 여러 재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공사 중단 이야기가 또 눈에 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정말 부동산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내용 같아요, 팀장님. 사실 뭐 재건축과 재개발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둘 다 똑같은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왜 재개발을 추천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돈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뭐 상급지는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상급지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강남 안에서는 뭐 서초나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34평 기준으로 뭐 거의 평당 2억으로 호가하는 데에 반해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많게는 5분의 1, 6분의 1까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 예외는 있습니다. 뭐 방배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그런 재건축 현장에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곳들은 이제 예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행위인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행위죠.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파트가 있다거나 뭐 한남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아파트가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 재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뭐냐면 여기에 원래 살고 계셨던 아파트 거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그 아파트가 특출나서 갭 투자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다 기억하실 테지만 지금은 막 몇 억씩 투자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막 80%, 90%씩 막 이렇게 붙다 보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재건축을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세 사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거의 갭이 없었죠. 거의 갭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돈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었고 여기는 돈이 그래 상대적으로 좀 이제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개를 가지고 갈래 욕심 있는 분들이 재개발을 많이 찾으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1억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몇이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1억으로 할 수 있는 데라 그러면 다 지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외곽 지역도 없어요. 서울은. 경기도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도 안쪽 지역에 좀 낡은 구축인데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곳들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면은 재개발 똑같은 금액으로 재개발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더 급지가 올라가거든요. 급지가 올라가고 분담금을 물론 더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분담금을 납부하고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만큼이냐 따져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과연 재건축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건축, 재개발 둘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재개발 현장지가 훨씬 유리해요. 재건축보다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법뿐만 아니라 조례까지도 개정해가면서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에 이 의지가 강하다. 여기가 더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 안에 그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의 경기도 시흥급으로 많습니다. 시흥시의 면적과 동일해요. 그런 저층 주거지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재개발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궁금점은 그런 거겠죠. 아, 여기가 과연 개발이 될까? 개발은 다 됩니다. 뉴타운이 지지부진 20년 동안 끌려가면서도 완성이 되는 걸 보셨잖아요. 단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크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여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지. 뭐 공사 중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누구나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특히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요?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거든요. 이 공사비 내줄 수 있는 현장, 지역이면은 이 공사 중단 문제가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일례로 공사 중단 됐었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끌렸던 현장들을 살펴보시면은 결국엔 고집과 아집, 그리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 중단의 여부도 갈림길에서 이렇게 공사 계속 합시다. 아닙니다. 공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민도의 차이기도 있어요. 민도의 차이. 그래서 재개발 항상 강조드리면서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니까 돈 적게 들어가시는 걸로 들어가셔라. 어쨌든 시간에 투자하는 건 다 똑같다. 시간에 투자하는 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흡사합니다.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오히려 재건축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셨을 때 재개발에 좀 더 집중하시는 편이 좋겠고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완전 무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올스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 현장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관할 관청에서 이 인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은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그 관할 관청에서 이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재개발지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의서를 진구를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저는 당연히 무조건 상급지라고 봅니다. 물려도 상급지가 나아요. 물려도 상급지가 낫고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거기에 과연 뭐 주택은 얼마나 있고 뭐 가격은 얼마나 되고 싼 걸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될 곳을 먼저 찾으셔라. 될 곳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싼 거를 찾든 아니면은 여기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찾든 그걸 내가 못 찾는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재개발과 관련된 세미나도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되는 것보다 빌라에서 아파트 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기회들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면 또 가만히 있어서 굴러 들어오지 않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것인가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얼마만큼 불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디가 가장 좋은 선택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개를 마련을 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하시는 것에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그런 고민들 타파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도 노력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